네, 지금 보시는 영상 영화 헌트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테러가 일어났던 당시 대통령 전두환 씨는 동남아시아 첫 순방지로 미얀마를 선택했습니다. 아웅산 묘소로 태극기를 단 검정색 차량 한 대가 들어서자 진혼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날아갔고 일대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 폭탄 테러로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핵심 강요들을 노린 테러범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1983년 벌어진 사건이었죠. 정말 엄청난 대형 사건이었는데, 솔직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에서 가물가물하고 또 요즘 젊은 분들은 또 그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마침 영화 헌트가 이제 1980년대 안기부 요원들 간의 어떤 그런 걸 뭐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이고, 또 그 영화 속에서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아닌가라는 그 비슷한 그런 장면이 또 나오면서 이 사건이 좀 다시 조금 입길에 오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양 변호사님은 영화 보셨죠?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고 뭐 스포일 하려고는 한 생각은 없지만 이 아웅산 지금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정확히 풀리지 않은 부분은 왜 당시에 전 씨가 도착하기 전에 폭탄이 터졌는가라는 거거든요. 영화에서는 그거를 좀 자기들 나름대로 감독의 어떤 추론에 따라서 지금 그걸 재해석한 게 있고요.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거기 뭐 5.18도 등장을 하고 한국 영화 이거 너무 나갔나요? 아니에요. 약간 선 넘는 괜- 분이에요. 아웅산 괜찮아요. 얘기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괜찮아. 이 지금, 정도까지 스포일 아닙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등장하고 한국 영화 과연 답지 않게 제작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 영화 답지 않게 총성이 끊이진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해 주면 제작사에서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전두환 씨가 당시 대통령이었죠. 미얀마, 그때 당시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버마였습니다. 버마로 국명이 버마였죠. 네, 당시 1984년 10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해외 순방 일정에서 첫 방문 국가가 미얀마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외무부가 준비한 순방 계획에는 미얀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후 추가됐다고 합니다. 당시 미얀마는 한국과 교류가 거의 없던 나라여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나라가 있었어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들이 많았을 정도였고, 미얀마는 표면상 중립을 표방했지만 북한과 조금 더 친근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60년 넘게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아웅산 장군의 묘소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립현충원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귀빈들의 필수 방문 코스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당시 부총리, 내무장관, 또 각 부처 장관 등 대한민국의 행정부 관료들이 총집합해서 대통령을 수행했고 취재 기자들도 여럿 동행했습니다. 예. 자, 일정 중에 첫 그 일정이 아웅산 장군 묘소 참배, 그 수지 여사의 아버지죠. 자, 그런데 그 일정에 약간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묘소를 참배하기로 하고 원래 떠나기로 했던 전두환 씨가 떠나기로 했던 일정이 좀 지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버마 외무부 장관이 수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차가 고장이 나서 외무부 장관 차가 고장이 났고 택시를 타고 오려고 그러는데 당시만 해도 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택시가 안 잡혀서 다른 나라 대통령을 수행하는 길이 늦어져 버린 겁니다. 아하. 지금 생각하면 어느 나라에서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시대 상황이었던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전두환 씨도 늦게 출발을 했고요. 다만 테러범들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의 앞뒤로 이 경호 모터사이클이 수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지나가긴 했어요. 근데 그 차량은 당시 버마 대사가 타고 있었던 차, 전두환 씨가 타고 있었던 차가 아닌 근데 테러범 입장에서는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차가 앞서 지나가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행원들이 지금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저렇게 도열을 해서 전두환 씨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백 변호사님, 저때 네. 아웅산 묘소에서 진헌곡 이 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사달이 납니다. 네, 원래 이제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앙우산 묘소에서 헌화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근데 폭탄이 터졌던 시각은 2분 전입니다. 10시 28분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원 나팔이 불렀을 때 그때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우. 일단 태극기를 단 차량이 이 묘소에 들어서자 뭐 대통령 차량으로 착각한 수행원들의 지시로 진원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요. 일단 진원 나팔이 울려 퍼진 것도 대통령 차량에 들어왔다고 착각해서 울려 퍼진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조금 전에 양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계철 이제 그 당시 버마 한국 대사가 타고 있었고 전두환 씨는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일단은 뭐 저곳에서 왜 전두환 씨가 도착하기 전에 폭탄을 터뜨렸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설이 있죠. 아까 좀 전에 실수로 행사진흥곡이 먼저 나왔던 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도착했다고 생각해서 테러를 했다는 설도 있고 또 이계철 대사가 대머리여서 전두환 씨가 닮아서 착각을 해서 먼저 터뜨렸다. 아하. 이런 설도 있고 설이 분분했었습니다. 자, 저 폭탄 테러 당시에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저 현장을 수행했었던 최재욱, 나중에 이제 환경부 장관이 되는데요. 과거에 JTBC에 출연해서 그때 그 폭탄 테러 당시 상황을 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30분인데 26분에 와서 각각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단상에 올라가십시다. 이러거든.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고 나도 정결떡하고 넥타이를 이렇게 그래서 딱 하니까 꽝 터진 거야. 퉁겨서 나와가지고 저기에 내 위에 이 석가래가 쫙 쌓여 있는 거예요. 석가래를 다 드러내고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튀어나온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한 거지. 응. 자, 그래도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저때 저 상황을 가장 그래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은 교수님이실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이 범행 직전에 이 테러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민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웅산 묘소가 내려다 보이는 그 쉐다곤 파고다 맨 위층에서 원격 조정 장치를 이용을 해서 폭발물을 터뜨리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때 당시에 그 리더였던 김진수 진모라고도 불리는데 그 사람은 그 관광객이 많아서 신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고 반대를 하면서 그 남쪽에 사절단을 태운 차량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우리가 거사를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느냐 하면 공작이 성공한 이후에 농공 행상을 염두에 둔 그런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후일 이 그 강민철이 같은 경우는 김진수가 이번 공작이 전적으로 자기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뭔가 부각을 시키고 싶은 그런 그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강민철의 의견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작전이 성공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묘소가 내려다 보이는 것을 직접 보면서 원격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묘지에서 약 한 1km 정도 떨어진 위자야 극장 앞에서 군중 나온 구경 나온 그 군중들 그 속에서 테러를 했기 때문에 추정컨대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누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알기로 그때 테러범들이 설치했던 폭탄이 3개였는데 하나만 터졌던 걸로 저는 아는데요. 네, 그나마 하나만 터졌는데도 저만큼의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클레이모어라고 해서 쇠구슬 파편이 쏟아지는 대량살상용 폭탄이 있었고요. 그렇게 터진 다음에 가운데에는 소위탄이라 해서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증거까지도 인멸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폭탄이 하나만 터졌기 때문에 끝에 좀 서 있었던 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은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뭐가 됐든 저희가 지금도 뭐 계속 얘기했지만 당시 뭐 전두환 씨는 간발의 차이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자작극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당시 전국 상황 뭐. 네, 이런. 뭐 그러면 일단 대통령을 테러하려는 게 목적이었을 텐데 대통령만 살았다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었고 그리고 테러 발생 6시간 만에 이제 전두환 씨는 귀국을 했는데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미얀마는 원래 순방객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추가했죠. 이게 뭔가 자작극이라는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테러 직후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오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용의자 3명을 이제 1명은 사살하고 2명을 체포를 했는데
미얀마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더 충격적이었죠. 예. 일단 뭐가요? 이름이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 한국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랬던 줄 알았는데 미얀마 정부와 우리 정부가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범인들은 3인조 북한 테러리스트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요. 진모라고 알려진 리더격이었던 김진수 소자와 신기철 그리고 강민철 대위였는데요. 이 신기철 상위, 그러니까 북한의 대위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얀마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요. 강 대위는 체포돼서 내 이름은 강민철이다. 군번 9970 북한 육군 상위라고 자백했고요. 이들은 인민무력부 정찰국 특공부대 소속으로 밝혀졌는데 이게 무장 공비를 양성하고 난파, 요인 암살 등을 담당하는 대남 공작기구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일단 뭐 치밀하게 정말 설계가 됐던 테러 사건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사 결과 이제 3주일 앞서서 이제 3인조 북한 그 테러리스트들이 바로 이제 버마에 비밀리에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9월 9일 날 버마로 가는 동건 애국호라고 하는 그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북한 원산항에서 출발해서 6일 만에 이 버마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랑군에 진입을 해가지고 그 북한 그 대사관에 그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폭발물을 배달하고 그리고 이제 거처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아웅산 묘소가 있는 그 쉐다곤 공원이라든가 또는 그 칸다기 호수 부근을 갖다가 정찰해서 본인들이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그 사전 정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그쪽이 날씨가 더우니까 노숙을 하면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아웅산 묘소에 잔입을 해가지고 동료 2명이 밑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사살당한 그 신기철이 같은 경우에 기념관 그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김진수가 그 3개를 올려주고 그것을 갖다가 새벽 2시에 폭탄 3개를 설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여기 시신 사진을 시신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부상당한 그런 사진 아까 병상에서의 사진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미얀마 주민들이 잡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미얀마 주민들이 정확하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잡은 겁니다. 우연히 미얀마 주민들이 발견했고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밤밤중에 강을 헤엄쳐 건너려고 하는 거를 주민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근데 아까 이제 병상에서 왜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보였냐면 이 강을 건너다가 경찰이 둘러싸니까 수류탄을 던지겠다고 수류탄을 딱 안전핀을 뽑았는데 거기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눈이 멀고 손이 잘리는 부상을 입었던 것이어서 지금 아까 이제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예. 나머지 2명 같은 경우도 이 어부들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해서 돈을 주고 강을 건너는데 어부들이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명하고는 추격전을 벌이다가 이제 사살하기도 하고 한 명은 마찬가지로 그 와중에서 폭탄을 꺼내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폭탄이 다 손에서 다 터지는 바람에 눈을 저렇게 부상을 입었던 상황입니다. 자, 김 기자 일단 마무리를 해주시죠. 저 사람들 뭐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네, 이들은 이제 테러리스트가 한국 대통령 일행을 암살하라는 밀명을 받고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결문이 나왔고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재판이 열려서 결국 모두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강민철은 자백한 덕에 사형이 보류돼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2008년 5월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고요. 한편 아웅산 묘소에서 순국한 17명의 유해는 한국으로 송환이 됐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서 늑대 사냥이라는 외교 전략을 시행하게 됩니다. 북한을 외로운 늑대로 만들자는 계획인데요. 세계 각국의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서 테러 국가와의 외교를 당장 중단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웅산 테러 사건을 오늘 사건연구소에서 다뤄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헌트에서 최근에 이때 당시를 모티브로 삼은 그런 장면이 되게 화제를 모으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